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저 새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나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은 빨리 친구한테 카톡 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지예요. 제 직업은 세무사, 유튜버, 그리고 박대지예요. 좀 하라고. 자, 오늘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죠. 뭐 어색한 거 아니시죠? 사실 제가 새로운 컨텐츠를 프로젝트성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새로운 장비들도 조금 필요하고 컨텐츠 수정 보완도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고 있어요. 컨텐츠는 미리 말하면 재미없고요. 그리고 새로운 장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제가 영상들을 쭉 보셔서 아시겠지만 들어간 자막들이 좀 허접하죠. 이게 제가 핸드폰 하나로만 다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는 과정을 다 하기 때문에 좀 그랬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아이템을 구매해가지고 여기 보이시는 여기에다가 칠판을 딱 붙여놓고 빔 프로젝터로 쫙 싸가지고 막 그 PPT 싹 해가지고 레이저 포인터로 싹 해가지고 아시죠 느낌? 아이템 사가지고 좀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세법에 대한 얘기나 뭐 기타 등등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많이 소통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놀면 뭐하나 싶어가지고 짤막하게 막간을 이용해서 전달해드릴 내용이 뭐가 있나 찾다가 연말정산이 이제 곧 다가오죠. 그래서 연말정산에 대한 얘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일부러 끝낼 거고요. 개요 정도 간단하게 얘기하고 개정된 사항들 중심으로 중요한 것들, 꿀팁들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연말정산의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자, 어렵지 않아요.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걷어들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면 돌려주고, 그리고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덜 냈으면 연말에 더 납부하게 하는 정산, 그게 연말정산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뭐 이러한 개념보다는 이걸 왜 하는지 알고 계시는 게 조금 더 임팩트 있겠죠. 자, 근로소득은 사용자가 원천징수 의무가 있죠. 여기서 사용자는 사장님입니다. 어쨌든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을 사장님이 급여에서 차감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를 하죠. 그때 사장님들이 매월마다 얼마를 떼어내서 납부를 해야 되는지 매번 계산하기가 힘들잖아. 예를 들어서 뭐 근로자가 200명이 있는데 매번 그 200명의 부양가족을 계산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러니까 연중에 1월부터 12월까지는 간이세액표라고 해서 간단하게 근로소득세를 납부를 하고 연말에 한 번만 정산을 다시 하자라고 해서 연말정산 제도를 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러한 논리를 깊게 아실 필요는 없고 어차피 나라가 이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냥 따라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연말정산 제도를 통하여 세이브 시킬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일까? 사실 이게 궁금하신 거죠. 그러려면 매년 개정되는 세법들을 숙지하고 발빠르게 대처를 해야겠죠.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개정사항 첫 번째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과세로 하였습니다. 이건 신설된 규정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을 할 경우 뭐 배우자 또는 태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에 참여하도록 유도시키기 위하여 회사가 지급하지만 실질적으로 나라가 지원해주는 출산휴가 급여가 있죠. 어쨌든 이렇게 받는 출산휴가 급여가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신설해서 두었습니다. 자, 개정사항 두 번째가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 중 총급여의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휴일, 연장, 야간 등의 근무를 하고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그 연장 근로수당이 240만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이 비과세 요건 중 금액 요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월 정액 급여 요건이고 다른 하나가
직전 연도 총 급여의 기준입니다. 자, 월 정액 급여는 어렵게 생각하실 거 필요 없이 식대를 포함한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월급, 봉급을 말하죠. 이 월 정액 급여가 월 210만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나의 총 연봉에서 비과세 금액을 뺀 금액을 총 급여액이라고 하는데요. 이 총 급여액 기준이 기존 2,500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직전 연도 나의 총 급여액이 2,500만 원 이하이신 분들만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 혜택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 2,500만 원인 금액을 3천만 원으로 상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혜택을 조금 더 부여한 거죠. 자, 개정사항 세 번째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규정에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추가했고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자, 2012년 이후부터 중소기업 기업체에 취업하시는 청년, 60세 이상이신 분들, 장애인 또는 경력 단절 여성까지 이러한 분들의 소득세를 3년 70%로 청년이면 5년 90%까지 소득세 세액 감면 규정을 적용해주고 있죠. 자, 내가 지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인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이 저 새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지? 나 지금 처음 듣는 내용인데 하시는 분들은 빨리 친구한테 카톡 하십시오. 이거 모르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소기업의 업종을 추가했어요. 그래서 뭘 추가했냐면 창작, 예술, 스포츠,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에 관련되는 업종이시다 그러면 빨리 알아보십시오. 자, 다음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력 단절 여성의 요건을 수정했다고 했죠. 자, 일단 경력 단절 인정 사유를 기존에 임신, 출산, 육아만 인정을 했었는데 여기에 결혼과 자녀 교육을 추가했습니다. 자, 이제 결혼과 자녀 교육은 대한민국에서 점점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나라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력 단절 기간도 기존에 퇴직 후 3년에서 10년까지였는데 수정을 해서 3년에서 15년까지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취업 요건에 기존에 다니던 회사, 즉 동일한 기업에 재취업을 했어야만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동일 기업이 아니라 동일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에 복직하기만 하면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자, 개정사항 네 번째 점점 중요해지죠.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임차 관련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기존에 회사에서 임원 또는 종업원에게 주택 구입 및 임차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면 회사에서 그 빌려준 금액은 임원 또는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편리성을 위하여 회사 앞에 집을 구하는데 그 돈을 회사가 빌려주면 이거는 근로의 대가 성격이라고 봤기 때문이죠. 근데 이거를 지금 개정해서 중소기업의 종업원들을 위해서 회사가 주택의 구입 자금이나 임차 자금, 전세 보증금 등이 되겠죠. 그 금액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여도 근로소득으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아, 참고로 대여 자금은 반드시 주택 구입 또는 임차 자금 용도로만 사용이 되어야 하고요. 임원은 여전히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임원에게 대여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자, 개정사항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이죠. 요게 사실 제일 꿀 같은 내용이죠.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율과 총 한도를 증액시켰습니다. 일단은 수치상으로만 먼저 쫙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소득공제율부터 보면 총급의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에게 소득공제율을 월별로 상승시켜줬습니다. 자, 기존 결제 수단에 따라 15%에서 40%까지 적용시킨 소득공제율을
올해 3월, 그러니까 2020년 3월분 사용분에 대해서는 2배씩을 소득공제율을 높여줬습니다. 그러니까 30%에서 80%까지 소득공제율이 적용이 되겠죠. 3월분 사용액에 대해서는. 그리고 4월, 7월분, 올해 2020년 4월, 7월분 사용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소득공제율을 80%를 적용시켰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소득공제율을 증가시킨 이 규정은 한시적 규정이라고 해서 2022년까지만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자, 그리고 한도는 총 급여액 기준별로 나뉘었죠. 자, 그래서 기존에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300만원, 그리고 7천만원부터 1억 2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250만원, 그리고 1억 2천만원을 초과하시는 분들은 200만원을 총 한도로 규정을 적용받으셨죠. 그런데 이 한도가 총 급여액별로 각각 30만원씩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30만원, 그리고 280만원, 그리고 230만원을 적용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수치는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뭐 이렇게 바뀌어서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냐, 뭐 이제 꿀팁 아닌 꿀팁을 한번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등의 사용금액 있죠. 이거는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십시오. 자, 왜냐하면 이게 뭐 앞에서 말씀은 안 드렸지만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사용금액이 각각 100만원씩 한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뭐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 사용한 금액은 따로 빼서 소득공제율을 좀 높게 적용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아시는 분들은 뭐 콘서트 보러 간다, 뮤지컬 보러 간다 이러시면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셨던 분들도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뭐 사용액 이거 무조건 신용카드로 결제하시는 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혜택을 적용받을 때 유리하다. 아, 근데 참고로 영화관에서 사용되는 금액은 여기 도서공연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언제 한번 저한테 질문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두 번째 팁은 가장 중요한 거는 최저 사용 금액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신용카드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액의 25% 이상일 때 그 이상인 금액에 대해서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 만약에 총급여액이 4천만원이신 분이 계시다면 4천만원에 25% 800만원이 나오죠. 800만원 이상을 썼을 때만 800만원 이상이 되는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되면 이거 무조건 질문이 하나가 들어오는데, 세무사님 저 신용카드 썼는데 저 왜 신용카드 소득공제 빵원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분명히 계십니다. 그분들은 지금 이 최저 사용 금액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신용카드만 냅다 사용하셨기 때문에 그러시는 겁니다. 어쨌든 화난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12월 한 달이 그래도 남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이 최저 사용 금액에 미달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첫 번째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내가 미달한 금액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하셔서 금액을 채우시라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최저 사용 금액은 공제율이 낮은 금액부터 채워지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뭐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계산 과정이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미달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현금 체크카드 사용하셔라. 이게 팁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팁이 뭐냐면 이것도 두 번째 팁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맥락이 같은 내용인데요. 내가 만약에 내년 1, 4분기에 큰 돈을 지출할 게 있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신혼부부가 혼수를
신용카드로 준비할 수 있겠죠. 그게 1, 4분기에 지출이 계획되어 있다면 그러면 그냥 지금 12월에 연말 할인도 많이 하니까 지금 준비를 하십시오. 뭐 기업체에서 연말 할인을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뭐 이러한 정책 같은 거 다 보고 지출의 형태들을 다 파악을 하고 할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연말 12월에 괜히 할인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미리 지르세요, 신용카드로. 그리고 총 한도액 증가시킨 것도 올해만 적용되는 규정이니까 30만원 한도액 증가시켜서 30만원 더 연말정산 환급받으면 아주 그냥 개꿀이죠. 30만원 작은 돈 아니죠. 어쨌든 이렇게 1, 4분기에 지출할 금액을 12월에 땡겨서 지출을 하실 때도 미달하신 금액을 채우실 때 신용카드 먼저 사용하시고 현금이나 체크카드 사용을 하셔라. 이게 마지막 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10분을 안 넘길 거라고 무조건 예상을 했는데 뭐 편집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마 10분이 넘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건 제발 좀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자꾸 더 많이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는 박돼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